네, 반갑습니다. 디딤 영상 2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민주주의라는 건 시민의 다수의 뜻에 따라 우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대부분의 뜻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죠. 이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직접 결정을 하는 데에 참여하는 형태이고, 간접 민주주의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고 그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사가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자치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 국민이 스스로 자자, 정치할 때 그 치자 생각하면 돼요. 모두가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이 원리에 충실하게 실현이 되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공간과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우리나라만 봐도 모든 국민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맞출 수 없죠. 그리고 또 중우 정치의 위험성이 있다. 중우 정치라는 건 중우가 우매한 군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언변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가 결정되는데 한 사람의 교활한 말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우 정치의 위험성이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전문가가 대신하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대신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대표의 실패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의 의사를 대표해야 하는 이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 그걸 대표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민주주의는 직접과 간접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혼합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혼합은 말 그대로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섞여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형태예요. 딱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요소는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 있습니다. 밑에 아래에 여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국민투표는 국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결정을 한다. 대표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 국민투표. 국민 발언은 원래 법을 만드는 건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건데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등을 국민들이 제출할 수 있는 거. 그게 국민 발언. 마지막으로 국민 소환은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 중에서 선출된 대표 중에서 이 사람은 너무 역할을 못해, 부적격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투표에 의해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파면시키는 제도가 국민 소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국민 투표만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뭔가 외교 국방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고, 요런 거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게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고대 아테네, 그리고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근대 사회,
그리고 보통 선거가 실시된 것을 기준으로 현대 사회 이렇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부터 볼게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통합사회 할 때도 살펴봤었고 중학교 때도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듣다 보면 익숙할 거예요. 고대 아테네부터 볼게요. 이때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민회, 지금으로 치면 국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국회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참여해서 법률 만들고 정책 심의 결정했다. 그리고 이 심의 결정했던 정책을 실제로 수행할 공직 담당자는 직접 외도 표시하고 추첨제나 번호 순대로 돌아간 윤번제를 통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여자, 노예, 외국인은 시민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즉, 신분, 노예냐 노예지 않냐,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민의 자격에 제한이 있었다. 단점이죠. 그러나 다스리는 사람과 치자라고 불러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 피치자. 적을까요? 치자. 다스리는 사람, 받는 사람, 치자. 이게 일치하는 형태.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라는 의의가 있죠. 이렇게 고대 아테네, 중세시대를 거쳐서 중세시대는 굉장히 신분제가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국가 권력이 뭔가 잘못됐다. 이로부터 우리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시민혁명 세 가지가 일어나면서 근대사회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민혁명이라고 하면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세 가지 알고 있죠. 저랑 정말 자세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건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이 인권을 부여받았다. 천부인권 사상.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계몽 사상.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 사회계약설. 세 가지의 사상 배경으로 통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요거 했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이념들을 확립할 수 있었고 국민 주권, 국민에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있다.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간접민주 정치가 완전히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대 사회까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성 노동자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유했던 시민 계급만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재산이나 성별에 따른 제한이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참정권의 제한을 받던 사람들이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참정권을 얻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현대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차티스트 운동은 우리가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운동이었어요. 네, 이 운동을 통해서 보통 선거 모든 사람 일정 연령 이상이기만 하면 투표권을 다 갖는 것 보통 선거가 실시됐고 현대 사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호남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고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 현대 사회로까지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회계약서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 이 파트가 수능 기출이 자주 나와요. 또 사회계약설도 종종 구체적인 내용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크게 홉스, 로크, 루소예요. 여기 제가 첨부한 이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좀 꼼꼼히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밑에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라고 했을 때 홉스라는 사람은 못됐다.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했고 로크는
아니, 정해진 건 없어.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루소는 착하게 태어나. 완전 입장이 다 다르죠. 그래서 홉스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다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없으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 그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서로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살면 너무 힘들지.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시키는 거죠. 대신에 그 국가를 만들고 나면 절대 군주제, 군주가 최고의 힘을 가지는 거야. 절대적인 군주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근대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홉스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지만 사실 그 이전 사회의 어떤 중세시대 신분제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는 다르게 로크는 자연 상태는 기본적으로는 불완전한 상태야.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맺고 국가라는 이 단체를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는 왕이 있을 수 있지, 왕이 있지만 헌법에 입각해서 그 군주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 그리고 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이권 분립, 정부와 군주가 속해 있는 정부와 의회가 권력을 나눠서 가져야 해라고 이권 분립을 주장했었습니다. 조금 더 현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같아 보이죠?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착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게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야.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불평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갈등과 혼란이 계속 나와.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상태의 자유와 평등을 되찾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러한 자연 상태를 되찾기 위해선 직접민주제를 가져와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자연 상태, 계약의 목적, 지향한 정치 형태가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었다. 즉, 인간이 자발적으로 계약해서 국가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수단적인 존재다. 국가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국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이 두 가지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3대 시민혁명은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많이 강조했었죠. 권리장전은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은 독립선언서,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문이라는 주요 어떤 문서들을 발표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난다. 한 번 더 읽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를 볼게요.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우리 법의 지배가 곧 법치주의인데, 사람의 지배는 인치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형태,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이 법치주의에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인 법치주의냐, 실질적인 법치주의냐. 여기는 더 중요해요.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거예요. 대표자들이 우리의 국가를 운영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게 법이죠. 이 법이라는 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그 통치 행위는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 상관없어. 그냥 그 법이 만들어진 과정이 합법적이기만 하면 돼. 합법성만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법만 있으면 상관없어. 그렇다 보면 독재 정치가 정당화될 수 있죠. 나 법으로 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한 건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법치주의다.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절차 당연히 중요해. 근데 그 목적이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어야 돼. 그래서 통치의 합법성은 물론이고 정당성까지 강조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위헌 법률 심사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법의 위계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게 헌법, 법률, 밑에 뭐 명령, 조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보다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의 내용이 만약에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 법의 위계에 따라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이 법률의 내용이 뭔가 이상하지 않은지,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위배하고 있진 않은지 심사하는 제도를 위헌법률 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해선 필요하죠. 그 법률의 내용이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만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둘의 관계 부분은 여기만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국민의 다수의 의사는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치주의는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야 돼. 안정성을 추구하죠. 변화와 안정,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서로 긴장 관계를 가져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냐? 그죠? 교과서적인 답은 조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 이 둘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영상 매즘 활동지까지 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